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강남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17층 창문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가족의 표면적인 완벽함과도 같았다. 나는 쌍둥이였고 언제나 서연이의 그림자였다. 우리 집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내가 의료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쌍둥이 언니 서연이의 허락이 필요했다. 그 규칙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서연이의 첫 전국 미술대회 발표 날, 내가 폐렴을 가짜로 앓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가짜가 아니었지만 서연이가 가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었다. 그 이후로 모든 두통, 모든 열, 모든 천식 발작은 우등생 쌍둥이 자매의 확인이 필요했다. 그날은 서연이의 전국 예술 경연대회 발표 전날이었다. 서연이는 거실에서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폐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커피 테이블에 있는 내 흡입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가 먼저 그것을 낚아챘다. 서연아, 민지가 이걸 필요로 할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명령은 분명했다. 서연이는 전화해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점심때 이미 썼어. 괜찮아. 언니 말 들었지. 오늘은 관심 끌려고 하지 마. 서연이의 예술 경연 대회가 내일이야. 규칙은 우리가 중1 때부터 있었다. 서연이의 첫 미술 대회 발표 날 내가 폐렴을 가짜로 앓았다는 이유였다. 가짜가 아니었지만 서연이가 가짜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었다. 그 이후로 모든 두통, 모든 열, 모든 천식 발작은 우등생 쌍둥이의 확인이 필요했다. 쉴 수 없어. 쌕쌕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다. 내 의사가 몸의 경고음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 민지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왔다. 네가 아프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뭐라고 했지? 나는 대본을 알고 있었다. 서연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서연이가 뭐라고 했지? 서연이가 마침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괜찮다고 했잖아. 세상에. 민지야. 내 나를 또 망치려고. 가슴이 점점 조여오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커피 빨대로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제발. 숨을 헐떡였다. 병원. 필요해요. 엄마. 서연이가 투덜거렸다. 또 시작했어. 멈추게 해줘. 어머니는 서연이를 위로하러 달려갔다. 걱정하지 마. 공주. 민지야. 이런 행동을 할 거면 방해가 있어. 미술 경연대회 심사위원이 곧 오실 거야. 일어서려고 했지만 소파를 꽉 잡아야 했다. 내 손톱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봐요. 내 손을 들어 보였다. 서연이가 웃었다. 아마 파랗게 칠한 거겠지. 언니 발표회 때 기절한 척한 거 기억나지? 가짜로 한 게 아니었다. 천식 발작이 있었지만 서연이는 내가 질투해서 그랬다고 모두에게 말했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녀의 발표회를 떠나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민지야, 사라져. 아버지가 명령했다. 서연이의 예술 경연대회 심사위원이 오셔. 네가 배경에서 쌕쌕거리는 소리 내는 거 필요 없어. 움직일 수 없었다. 내 폐는 셔츠를 통해 보일 정도로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숨은 내가 지고 있는 전쟁이었다. 엄마, 제발. 병원 필요해요. 서연아. 어머니가 달콤하게 불렀다. 내 동생이 병원에 가고 싶다는구나. 어떻게 생각해? 서연아. 서연이는 내 앞에 직접 서서 부모님의 시야를 가렸다. 잠시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가짜야. 서연이가 큰 소리로 발표했다. 그냥 민호 오는 게 싫은 거야. 미인요. 서연이가 단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빼앗은 내 어린 시절 친구. 역시 그랬군. 어머니가 소리쳤다. 50점 허니? 취미야 소리쳤다. 민지야, 당장 그만해. 그때 나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다. 서연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이가 들어와서 얼어붙었다. 세상에, 민지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아냐. 서연이가 빠르게 말했다. 과장하는 거야. 서연아, 피 토하고 있어. 아니야. 서연이가 다시 내 앞을 가렸다. 모든 게 완벽해. 가서 장식 좀 도와줄래? 하지만 지은이는 의대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서연이를 밀치고 내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빨라. 이건 의료 응급 상황이야. 우리는 서연이의 허락 없이는 의료 응급 상황을 하지 않아. 아버지가 마치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말했다. 집 규칙이야. 뭐라고요? 지은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서연이가 민지를 가장 잘 알아. 어머니가 설명했다. 서연이는 민지가 정말 아픈지 아니면 연기하는지 알 수 있어. 연기라고요? 지은이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호흡 부전 상태예요. 그 전화기 내놔. 아버지가 그것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 선생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따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서연아, 어머니가 절박하게 쌍둥이에게 돌아섰다. 민지가 죽어가고 있니? 서연이가 망설였다. 생일날 조명이 그녀에게서 벗어났다. 다시 나 때문에. 아니요. 서연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죽어가고 있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그때 나는 완전히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침묵은 즉각적이었다. 민지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다. 그만해. 사람들이 도착하고 있어. 서연아, 숨을 쉬지 않아. 지은이가 소리쳤다. 숨 참고 있는 거야. 서연이가 주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로 내 경연대회를 망치기로 결심했나 봐. 나는 소파에서 앞으로 쓰러졌다. 바닥에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아팠을 텐데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LG9에 전화해. 지은이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가 말했잖아. 어머니가 시작했다. 서연이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더 많은 손님들이 도착하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들렸다. 소동이 일어났다. 누군가 내 흡입기를 찾아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민지 잘못이야. 서연이가 흐느꼈다. 항상 이래. 항상.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 지은이가 소리쳤다. 나 좀 도와줘. 아버지는 지은이를 당겨 떼어놓으려 했다. 서연이가 괜찮다고 했어. 희미해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민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변했어요. 정말로 파랗게 변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서연이의 비명이었다. 너는 내 편이어야 하는데. 나는 3일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다. 의사는 내가 임상적으로 4분 동안 죽었었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서연이의 허락을 기다린 4분. 부모님은 나를 쳐다볼 수 없었다면서다. 그들은 그저 서연이가 괜찮다고 했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진실을 알았다. 민호도 알았다. 그 파티에 있던 모든 손님이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내 침대 주변의 기계들이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꾸준한 리듬으로 삐소리를 냈고 의사가 클립보드를 들고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내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당겨 내 호흡 부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심장이 실제로 4분 동안 멈춰렀다고. 그리고 산소 없이 지낸 4분은 뇌나 다른 장기에 지속적인 손상이 있는지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의사는 병원이 이미 내 사건을 아동보호국에 신고했다고 언급했다. 파티에 있던 여러 목격자들이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의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가 좀 더 안정되면 아동보호국에서 누군가가 와서 나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병원은 법적으로 일어난 일을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방치로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1시간 후에 도착했고 어머니는 즉시 얼마나 걱정했었는지에 대해 이런 큰 드라마틱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내가 서연이의 중요한 행사 동안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그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복했다. 그들은 나를 당장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의사가 개입해 내 심장 정지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와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일주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가 다른 환자들을 확인하러 떠난 후 나는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간호사가 왔을 때 나는 12살 때부터 있었던 규칙에 대해 모든 것을 말했다. 내 흡입기를 사용하거나 의사에게 가는 것을 포함해 모든 의료처치에 서연이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칙에 대해 그녀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노트패드를 집어들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특정 부분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고 이 모든 것을 즉시 내 공식 의료 파일에 추가해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 지은이와 민호가 함께 나타났고 그들은 둘 다 내 침대 양쪽에 앉아 파티에서 본 모든 것에 대해 공식 진술을 할 것을 약속했다. 지은이는 의대 지망생으로서의 의학 지식을 활용하여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내 생체 징후를 모두 기록한 노트북을 꺼냈다. 그리고 민호는 아버지가 지은이가 LG9에 전화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포함해 일부를 실제로 녹화한 자신의 전화를 보여주었다. 이틀 후 아동보호국의 이가영이라는 여성이 나를 인터뷰하러 왔다. 그녀는 매우 부드럽지만 의료허가 규칙과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철저했다. 그녀는 치료되지 않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내 팔에 모든 오래된 흉터 사진을 찍었고 서연이가 인후염, 부러진 손가락, 심한 식중독과 같은 의료치료를 거부한 모든 사건을 적었다. 다음날 아침 강태우 박사라는 폐 전문의가 내 천식을 평가하러 왔고 내 허락만 있으면 되는 상세한 실행 계획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1시간 이상을 보냈다. 그는 스페이서가 있는 흡입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위험해지기 전에 문제를 포착할 수 있도록 매일 내 호흡을 추적할 수 있는 최대 호기 유량계라는 장치를 주었다. 부모님은 2일 후에 다시 방문했고 이번에는 일어난 일을 과장했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우리 가족이 아동보호국이나 경찰로부터 이런 종류의 관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라며 나를 강하게 압박했다. 나는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내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오지 않으면 내 인생을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 담요 밑에 휴대전화를 숨겨 모든 것을 녹음했다. 병원 침대에 갇혀있는 동안 나는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며 서연이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전국 예술경연대회 리허설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았다. 최고의 밤과 놀라운 예술심사위원과의 만남에 대한 글과 함께 댓글은 내가 구급차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지 묻는 것과 내가 그녀의 특별한 날에 관심을 끌기 위해 가짜로 한 것이라는 그녀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뉘었다. 그리고 팔에 아이비 라인과 손가락에 산소 모니터가 있는 동안 그 완벽하게 큐레이션된 이미지를 보니 실제로 메스꺼움이 들었다. 지은이는 그녀가 목격한 모든 것에 대해 이 초상세한 진술을 쓰는데 병원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내 파란 입술과 손톱, 그리고 내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과 부모님이 마침내 누군가에게 169에 전화하도록 허락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에 대한 모든 의학적 관찰을 포함했다. 그녀는 모든 것의 사본을 만들어 하나는 아동보호국에, 다른 하나는 일어난 일을 조사하도록 배정된 경찰 형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본 것이 내가 거의 죽을 뻔한 형사상 방치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이가영이 두꺼운 폴더를 들고 내 병실로 돌아왔고 내 침대 가까이 의자를 당겼다. 그녀는 아동보호국이 긴급 안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들이 모든 것을 조사할 때까지 내가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내가 잠시 동안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안전한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숙모와 삼촌들에 대해 생각했지만 그들은 모두 너무 멀리 살거나 서연이가 완벽하다는 부모님 편을 항상 들었다. 지은이가 아침 내내 나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 내가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을 때 그녀는 즉시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심지어 망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은이의 아버지는 내 짐을 싸기 위해 트럭을 내 부모님 집으로 몰고 왔다. 부모님은 내가 방에서 책, 학교 노트북을 잡는 동안 화난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것이 모두 큰 오해이고 내가 속한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가영이 거기 있어 부모님이 내가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할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저 계속해서 상자에 짐을 싸고 그것들을 트럭으로 나르는데 집중했다. 서연이는 위층 그녀의 침실 창문에서 지켜보았고 나는 그녀가 전화로 타이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녀 버전을 말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주 나는 학교 상담사인 김보라 선생님과 만나야 했다. 그녀는 작은 사무실에 동기부여 포스터들이 가득하고 책상에 사탕 그릇이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내 수업 일정을 불러와 어떤 선생님들이 내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와 내가 필요로 할 편의 사항에 대해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내 흡입기를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호흡 문제가 시작되면 먼저 물어볼 필요 없이 어떤 수업이든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확보했다. 그녀는 또한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놓친 모든 과제에 대한 기한 연장을 설정했고 식당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녀의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민호는 그날 밤 내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을 찾았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을 때 그는 2년 전의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그것들은 내가 인후염으로 의사를 보게 해달라고 서연이에게 간청했고, 그녀가 내가 얼마나 오래 고통받을지 볼 수 있도록 아니라고 했다는 그와 서연이 사이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얼마나 오래 고통받는지 보려고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너무 웃기다라고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써놓았다. 그리고 민호는 그때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저장해 두었다. 그는 우리가 거기 앉아 있는 동안 이가영의 이메일로 모든 것을 전달했고, 그는 필요하다면 파티에서 본 것과 이 오래된 메시지들에 대해 증언할 것을 약속했다. 강 박사는 이 최대 호기 유량계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1시간 이상을 보내며 다른 약속을 잡았다. 매일 아침과 밤에 3번 불어서 특별 차트에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는 내 나이에 누군가에게 정상 수치는 380에서 400 사이여야 하지만 수년간 치료받지 않은 발작으로 인한 모든 손상 때문에 내 수치는 250밖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트의 영역을 보여주었다. 녹색은 괜찮다는 뜻, 노란색은 조심해야 하고 아마도 구조 흡입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 빨간색은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뜻. 4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서연이가 내가 충분히 아픈지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내 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로 추적할 수 있었다. 같은 날 누군가가 서연이의 파티에 구급차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지 묻는 우리 학교 그룹 채팅에서 서연이의 답글을 스크린샷으로 보내왔다. 서연이는 내가 관심을 원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친구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몇몇 아이들이 파티에서 내가 실제로 숨을 쉬지 못하고 거의 죽을 뻔했다고 들었다고 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과장되었고 나는 괜찮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내가 항상 그녀를 질투해왔고 이것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을 망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고 썼다. 이가영은 며칠 후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아동보호국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형광등이 있는 작은 방에 나를 앉히고 전체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했다.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아동위험 및 의료방치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인터뷰와 법정 일정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내가 그런 긴 과정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부모님이 징역형이나 적어도 보호관찰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지 물었다. 병원을 떠난 지 2주, 나는 마침내 학교로 돌아갔고 그 정문을 통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3교시에 내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고 그 익숙한 쌕쌕거림이 시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내 흡입기를 꺼내서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바로 수업 중에 그것을 사용했다. 발작은 몇 분 내에 지나갔고 보라 선생님이 이미 내 의료 계획에 대해 모두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 주 후반, 병원에서 두꺼운 봉투가 지은이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간호사의 공식 메모를 포함한 내 모든 퇴원 서류에 사본이 있었다. 의학 용어들을 읽는 것은 이상했지만 타당성을 주었다. 심각한 호흡 곤란과 의심되는 의료방치, 그리고 부모의 치료 요청 거부로 인한 아동보호국 통보와 같은 단어들을 보는 것. 다음 페이지에는 내 4분간의 심장 정지와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지은이의 심폐소생술이 아마도 내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다. 맨 아래에 담당 의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응급 상황에 대한 부모의 우려할 만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였으며 즉각적인 아동보호국 개입을 권고한다고 썼다. 금요일 오후, 나는 부모님이 학교에서 서연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한 오해와 소문이라고 부르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회의는 다음 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과 같은 방에 앉아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위가 아팠다. 보라 선생님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들을 직면하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회의 이틀 전 보라 선생님은 방과 후에 나를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는데 제 3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학생 권리에 대한 서류가 가득 담긴 이 두꺼운 폴더를 꺼내어 내 부모님이 나를 강제로 데려가거나 무언가에 서명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접착식 메모로 섹션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회의실에서 문에 가장 가깝게 앉을 위치를 보여주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나를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을 적었다. 그녀의 손은 학대 사례에서 미성년자의 의료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서류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이 격렬해지면 숨을 세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나와 함께 연습했다. 그녀는 내 옆에 앉아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메모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녀의 팔을 2번 두드리면 우리는 즉시 방을 떠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1교시 전에 나를 찾아와 그녀의 공식 진술이 들어있는 마닐라 봉투를 건넸다. 나는 복도 바닥에 앉아 그녀가 그날 관찰한 내 맥박 속도와 호흡 패턴에 대한 특정 숫자와 함께 내 상태를 설명하는 의학 용어로 가득한 4페이지를 읽었다. 그녀는 내 입술이 청색증이었고 내 손톱 패드가 심각한 산소 결핍을 보였다고 썼으며 모든 것을 더욱 심각하게 들리게 하는 의대 과정에서 배운 모든 임상 언어를 사용했다. 맨 아래에 그녀는 그녀가 이미 이가영과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에게 사본을 제공했다는 메모와 함께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했다. 수요일 화학 수업 후 나는 내 책을 사물함에 넣고 있었을 때 서연이가 내 뒤에 나타나 문을 세게 닫았다. 그녀는 내 손목을 잡고 비틀며 내가 괜찮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전체 일이 과장되었다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나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손톱을 더 깊이 파고들어 내 피부에 이 빨간 자국을 남기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녀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속삭였다. 내가 마침내 내 팔을 자유롭게 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내 어깨를 잡고 나를 너무 세게 돌려 내가 책을 모두 떨어뜨렸다. 복도에 있던 다른 아이들이 그녀가 내가 항상 질투해왔다고 소리치는 것을 보려고 멈췄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로부터 관심을 빼앗으려는 내 최신 시도일 뿐이라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책을 주워들고 곧장 보건실로 걸어갔고 거기서 간호사는 내 팔에 있는 손톱 자국을 사진으로 찍고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날 밤 나는 소셜미디어를 계속 스크롤하면서 파티에 대한 댓글을 읽었다. 거기 있었던 몇몇 아이들은 부모님이 그저 거기 서서 지은이와 대신 도움을 주는 대신 논쟁하는 동안 나는 바닥에 누워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고 써온다. 다른 사람들, 주로 서연이의 친구들은 내가 항상 드라마틱했고 아마도 그녀의 생일을 망치기 위해 전체 일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게시했다. 내 영어 수업에서 온 한 여학생은 그녀가 학교에서 내가 천식 발작을 겪는 것을 전해보았고 그것들은 서연이가 주장한 것처럼 가짜가 아니라 확실히 진짜라고 긴 게시물을 썼다. 댓글의 논쟁은 사람들이 편을 들고 서연이가 내 의료 결정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언급한 오래된 게시물의 스크린샷을 공유하면서 심하게 되었다. 목요일이 도착했고 나는 보라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 사이에 있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부모님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어머니는 즉시 울기 시작하며 내가 항상 어렵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서연이가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계속 반복했다. 그들은 허가 규칙이 단지 사소한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 관심을 막기 위한 그들의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들이 연설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 12살 때 규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차분히 설명하고 서연이가 나에게 의료 치료를 거부한 특정 시간들을 나열했다. 내가 서연이가 파자마 파티에 있었고 허락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러진 손가락으로 6시간을 기다려야 했다고 설명하자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변했다. 내가 서연이가 합창 콘서트를 빠지기 위해 가짜로 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인후염이 있었던 때를 언급하자 교장 선생님은 미친 듯이 메모를 쓰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변호사가 방해하려고 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손을 들고 나에게 계속하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그에게 말했다.
그 주 후반, 이가영은 서연이와의 인터뷰에 대해 내게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서연이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일 때부터 내가 질병을 가짜로 알아왔다고 주장하며 2시간을 보냈다. 서연이는 가짜 병가와 관심 끌기, 행동의 전체 타임라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가영이 세부 사항을 요청했을 때 대부분의 날짜는 학교 결석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이가영은 내가 12살 때의 의료 기록을 꺼냈다. 오랫동안 치료받지 않아 영구적인 폐 손상을 일으킨 심한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연이는 흉부 X선이 흉터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때 명백히 조용해졌고, 그런 다음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소아과 병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15년간의 의료 파일을 팩스로 보냈고, 강 박사는 점점 더 걱정되는 표정으로 그것들을 검토하는데 점심시간 전체를 보냈다. 그는 지연된 치료 때문에 정상 이상으로 진행된 심각한 상태로 내가 왔던 7번의 다른 시간을 찾았다. 매번 서연이의 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과 일치했다. 무용 발표회, 대회 또는 사회적 행사와 같은 것들. 그는 각 사건과 해당 치료 지연을 표시하는 접착식 메모와 함께 그의 책상에 놓인 패턴을 보여주었다. 수요일까지 강 박사는 수년간 거부된 치료가 나를 여러 번 죽일 뻔했던 방법을 문서화하는 이 5페이지의 의학 의견을 작성했다. 그는 치료되지 않은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흉터를 보여주는 폐 스캔 사본과 내가 적절한 항생제 없이 심각한 감염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보여주는 혈액 검사를 포함했다. 그의 보고서는 어떤 아이도 내 의료 역사에 나타난 종류의 물리적 증거를 가짜로 할 수 없으며 치료 지연은 명백한 의료 방치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그날 밤, 내 전화는 내가 아동보호국에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의 대학 자금을 끊고 내가 18세가 되었을 때 살 곳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하는 부모님 모두의 문자로 진동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점점 더 화가 나서 나를 배은망덕하다고 부르고 10대 드라마 때문에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하고 즉시 이가영과 보라. 선생님이 이번 주 초에 나를 연결해준 민사 변호사인 박지영에게 전달했다. 다음날 아침, 지영은 법원에 긴급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이것이 형사 고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빨리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명령이 법적으로 부모님이 내 의료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 내게 연락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위협적인 문자를 증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아마도 빠르게 승인할 것이라고. 나는 그 주말에 지은이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내가 아팠던 모든 시간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한 노란색 법률 패드에 적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열에는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날짜가 있었다. 두 번째에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 번째에는 그날 서연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네 번째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는지 아닌지. 3시간 후 나는 작은 글씨로 가득 찬 4페이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패턴은 너무 명백해서 내 위장을 아프게 했다. 서연이의 모든 학교 연극, 모든 무용대회, 모든 중요한 사회적 행사는 내가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시간과 일치했다. 내 전화는 민호의 음성 메시지로 진동했고 내가 그것을 재생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가 파티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선명했다. 그는 내 파란 입술, 내 손톱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 내가 물 밖의 물고기처럼 헐떡이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버지가 지은이가 엘시우구에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았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호는 서연이의 생일 몽타주를 위해 비디오를 녹화하고 있었고 그의 전화로 그것의 일부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그 비디오에는 아버지가 먼저 서연이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3일 후 나는 보호명령 청문회를 위해 지영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었고 내 부모님은 회색 정장을 입은 비싸 보이는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그는 즉시 이것은 법정에 속하지 않는 개인 가족 문제이며 부모는 그들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판사. 사슬의 독서 안경이 있는 나이 든 여성은 그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정말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 대한 의학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물었다. 변호사는 그것을 부모의 선택으로 설명하려고 했지만
첨명하려고 했지만 판사는 그를 차단하고 내 부모에게 직접 그들이 정말로 한 딸에게 천식 발작 동안 흡입기를 사용하기 위해 다른 딸에게 허락을 요청하게 했는지 물었다. 내 어머니는 서연이가 나를 가장 잘한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판사의 얼굴은 모든 말에 더 딱딱해졌다. 40분의 논쟁 후 판사는 보호 명령을 승인했지만 그것은 지영이 원하는 만큼 광범위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내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었고 내 부모는 아동보호국이나 다른 승인된 성인의 감독해서만 나를 볼 수 있었다. 판사는 부모가 의료 결정을 형제에게 위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것이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더 많은 직접적인 해의 증거 없이는 완전한 접촉 금지 명령을 승인할 수 없었다. 그 오후 나는 내 전화를 확인하고 내가 그녀의 전체 미래를 망쳤다는 서연이의 인스타그램 분노를 보았다. 그녀의 파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은 후 예술 경연대회 심사위원이 공식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철회했고 그녀는 내 관심 끌기 드라마로 그녀의 꿈을 파괴한 것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댓글은 가혹했다. 학교 아이들이 나를 거의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무용팀에서 온 2명의 여자 아이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그녀의 친구들이 그녀를 언팔로우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 주 후반, 이가영은 아동보호국의 예비보고서가 포함된 두꺼운 폴더를 가지고 지은이의 집에 들렀다. 나는 소파에 앉아 파티 목격자, 병원의 의료 전문가, 그리고 수년 동안 우려스러운 패턴을 알아챈 학교 직원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된 15페이지를 읽었다. 보고서는 심각한 의료 방치와 보호 실패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부모님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조사관은 의무적인 부모 교육과 감독된 방문만으로 계속된 아동보호국 개입을 권고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나는 시내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조수석 지방 검사인 정민우를 만났다. 그는 내 부모가 한 일이 분명히 범죄였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의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동 위험 혐의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피해자 영양 진술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고 사건이 시스템을 통과하는데 아마도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주말 나는 부모님이 지은이의 가족이 나를 그들로부터 소외시키고 내 진짜 가족에 대해 독을 넣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동보호국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혐의는 내 부모님이 내가 죽어가는 것을 서서 지켜보는 동안 지은이의 가족이 문자 그대로 내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분노로 내 손을 떨게 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내가 울기 시작했을 때 나를 안아주며 그들 편에 모든 문서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역시 지영이 5일 후에 불만이 이미 기각되었다고 말하기 위해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것을 검토한 판사는 아동보호국이 의료 증거에 기초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나를 지은이의 가족과 함께 배치했지. 어떤 조작이나 소외 때문이 아니라고 주목했다. 판사는 또한 괴롭힘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짓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메모를 추가했다. 다음 주 나는 내 최대 호기 유량계와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보관해온 일지를 가지고 강 박사의 진료실로 걸어 들어갔다. 나는 그가 가르쳐준 대로 하루에 3번 내 숫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선은 바로 거기 흑백으로 나타났다. 내 기준선이 250에서 300로 올라갔고 내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 매일 유지 흡입기를 복용한 이후로 단 한 번의 심각한 발작도 없었다. 강 박사는 차트를 보고 웃으며 이것은 천식이 응급 상황이 될 때까지 무시되는 대신 적절하게 관리될 때 보는 것을 정확히 예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약속 3일 후 학교는 서연이에 대한 행동규범 청문회를 위해 나를 주 사무실로 불렀다. 나는 회의실에 걸어 들어가 교장 선생님이 2명의 다른 관리자들과 함께 긴 테이블 뒤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난주 서연이가 나를 복도에서 잡은 것을 본 아이들의 타이핑된 보고서와 증인 진술이 있는 두꺼운 폴더를 열었다. 교장 선생님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녀가 화학 수업 후에 나를 코너로 몰아넣고 내 팔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잡았다고 말했다. 나는 지은이가 찍은 내 팔뚝에 아직도 노랗고 녹색인 멍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적고 이것이 그녀가 이런 식의 일을 한 첫 번째 경우인지 물었다. 나는 내가 지은이의 가족과 함께 지내기 시작한 이후 그녀가 수업 사이에 나를 따라다니거나 소리를 지르기 위해 내 길을 막은 다른 시간들에 대해 설명했다. 교감 선생님은 더 많은 서류를 꺼내며 3명의 선생님들이 서연이가 멀리 있으라고 지시받은 후에도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본 것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모님과의 진행 중인 법적 상황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고 이틀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날 밤 11시쯤 내 전화는 서연이의 번호에서 온 음성 메시지로 진동했다. 나는 들어보지 않고 삭제하려고 했지만 무언가가 나를 재생 버튼을 누르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파티에서 내가 정말로 아팠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델링 심사위원과 함께 그녀의 큰 순간을 망치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공황 상태가 되었고 자신의 파티가 완벽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짜여야 했다고 계속 말했다. 그녀는 결코 내가 실제로 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내 손은 그녀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기로 선택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들으면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즉시 메시지를 내 전화와 노트북의 새 곳에 저장했다. 나는 지연과 이가영에게 사본을 전달했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들은 몇 분 내에 읽었다. 서연이는 응급 상황 동안 의도적으로 나에게 의료를 거부했다고 인정했다. 다음 날 아침 강 박사는 형사 사건을 위한 공식 편지 작성을 마쳤다고 말하기 위해 전화했다. 그는 그것의 일부를 전화로 내게 읽어주며 급성 발작 동안 천식 약물을 거부하는 것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방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경험한 호흡 부정과 심장 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이미 정민우에게 사본을 보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후 정민우는 내가 지은이의 부엌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동안 전화를 걸었다. 그는 서연이의 음성 메시지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부모님에 대한 경범죄 아동위험 혐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도를 증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중범죄 혐의는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혐의는 여전히 실제적인 결과를 의미했다. 그는 내 부모님이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능성이 낮지만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정도의 책임에 만족하는지 물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다음 주 나는 시내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에서 아동보호국 사례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이가영은 2명의 상사와 함께 거기에 있었고 그들은 내 사례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형사 사건이 끝난 후 지속적인 감독과 함께 가족 치료를 제안했다. 나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과 치료해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내 부모님이 여전히 단지 집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상사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형사 사건이 끝난 후에 치료를 재검토하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내 안전이 먼저 오고 부모님이 책임을 받아들이기 전에 치료를 강제하는 것은 도움보다 해를 더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주 후반, 보라 선생님은 그녀가 편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작업하기 위해 나를 학교에서 그녀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내가 학교에서 항상 내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서류를 그녀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도 허락을 요청할 필요 없이 호흡 문제가 있으면 어떤 수업이든 떠날 수 있다고 썼다. 그녀는 내가 항상 내 흡입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누구에게도 먼저 물어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그녀는 어떤 선생님도 이러한 편의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녀는 간호사와 내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내 권리를 설명하는 카드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다. 민호는 그 주말에 형사 청문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으며 문자를 보냈다. 우리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파티에서 본 것에 대해 증언하고 싶지만 내가 그가 관여하기를 원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연이가 나를 질투하고 극적이라고 거짓말하여 그를 조종한 방법에 대해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아픈 척하고 있다고 서연이가 수년 동안 그를 설득한 문자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그가 파티에서 목격한 내 파란 입술과 아버지가 지은이가 듀레이크에 전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과 같은 사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화는 이상했지만 필요했고 우리 둘 다 그의 증언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청문회 며칠 전 나는 지영의 사무실에서 이가영과 지영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형사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아닌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서 증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약하거나 부서진 느낌 없이 내가 말할 것을 연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가영은 사실에 집중하라고 상기시켰고 지영은 변호인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하는지 보여주었다. 우리는 내가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진술을 계속해서 검토했다. 그 다음 주 체육 수업 중에 나는 그 익숙한 조임이 내 가슴에서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나는 즉시 내 흡입기를 사용하고 내 최대 호기 유량계를 꺼냈다. 나는 그것에 불고 내 숫자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위험하게 낮지는 않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선생님에게 내 호흡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앉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5분 후에 내 흡입기를 다시 사용했고 몇 분마다 내 최대 호기를 계속 확인했다. 15분 내에 내 숫자는 다시 안전한 수준으로 올라갔고 조임은 사라졌다. 체육 선생님은 전체 과정을 지켜보고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침착하고 준비되어 있는지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내가 내 흡입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을 때 나는 마침내 내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3일 후 나는 학교 후에 차로 걸어가고 있을 때 지은이의 혼다 바로 옆에 부모님의 SUV가 주차된 것을 보았다. 그들이 나오고 나에게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내 위가 떨어졌다. 보호 명령은 그들이 50m 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 전화를 꺼내어 지영이 내게 저장하라고 만든 준수 라인 번호를 눌렀다. 부모님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는 동안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들이 단지 5분 동안 이야기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지만 나는 전화를 유지하고 학교 입구를 향해 뒤로 물러났다. 4분 내에 2명의 보안 요원이 달려나와 그들 자신을 나와 내 부모님 사이에 두었고 한 명은 그의 전화로 모든 것을 기록했다. 아버지는 그들이 내 부모이고 나를 볼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경비원은 그에게 학교에 제출된 보호 명령에 대해 말했다. 그들은 떠나거나 캠퍼스 경찰이 침입과 법원 명령 위반으로 그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내 사물함에서 나를 찾아 내가 그녀의 전체 인생을 파괴했고 중학교 때부터 노력해온 예술 경연대회 참가 자격을 잃게 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녀가 내가 질투심 많고 그녀의 인생에서 좋은 모든 것을 망치고 싶어 한다고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을 보기 위해 멈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가 소리치는 동안 내 전화를 들어 녹화했다. 그녀가 마침내 화난 채로 떠난 후 나는 곧장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로 가서 그에게 비디오를 보여주며 보라. 선생님이 모든 것을 문서화하도록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이번 주 서연이에 대한 3번째 사건 보고서라고 말하고 그날 오후 긴급 징계 청문회를 소집했다. 청문회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3명의 선생님들이 서연이가 나를 여러 번 코너로 몰아넣는 것을 본 학생들의 증인 진술과 함께 문서화된 모든 사건을 검토하는 데 2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학생회와 토론팀을 포함한 모든 과외 활동에서 서연이를 정학시키고 그녀가 학교 부지 어디에서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그것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그녀는 즉각적인 정학과 가능한 제적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내가 마침내 그녀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한 곳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정민우는 그 주말에 전화를 걸어 그가 공식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경범죄 아동위험 혐의를 제기했으며 내가 법원을 위한 피해자 영양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시내에 있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지영을 만났고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에만 집중하도록 내 진술을 작성하고 다시 작성하는데 3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내가 그것을 크게 읽는 연습을 반복해서 했고 지영은 나를 시간을 재고 내가 어려운 부분을 통과할 때 서두르기 시작하면 나를 도왔다. 그녀는 내게 섹션 사이에 멈추고 숨을 쉬고 종이에 내 눈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판사를 올려다보도록 가르쳤다. 2주 후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항변을 입력할 준비 공판을 위해 법원에 갔다. 그들은 그들의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 테이블에 서 있었고 검사는 그들의 보호하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의도적으로 의료를 거부한 것에 대한 혐의를 읽었다. 판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항변하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둘 다 무죄라고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내가 그들에게서 들어본 것보다 더 작게 들렸다. 서연이는 그들 뒤에 있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평소의 완벽한 컬 대신 간단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나를 실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보는 것처럼. 단지 그녀의 그림자에 머물러야 할 쌍둥이가 아니라 판사는 재판을 6주 후로 예정하고 내 부모님에게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는 나에게 연락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한 달 후 나는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안정적으로 있기 위해 가장 자리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연단에 서서 내 진술을 읽었다. 나는 12살 때 시작된 허가 규칙을 간단한 말로 설명했다. 서연이가 내가 그녀의 발표회에서 아픈 척했다고 결정했을 때 나는 내가 숨을 쉴 수 없고 내 부모님이 내가 파랗게 변할 때조차 도움을 거부했던 파티날에 대해 내 노트에서 읽었다. 4분 동안 죽었던 부분에 도달했을 때 내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나는 계속했다. 각 단어와 함께 더 강해져 그들이 내게 한 일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다. 법정은 내 목소리와 피고인 테이블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조용했다. 지은이, 민요, 그리고 여러 파티 손님들의 증언과 내 흉터 있는 폐에 대한 강 박사의 의학적 증거에 대한 3일 후 내 부모님의 변호사는 검사와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들은 내 부모님이 가능한 징역형 대신 18개월의 의무적인 부모 교육과 준수 모니터링을 받는 대가로 경미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디를 작성했다. 그것은 최대의 처벌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그들이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미래의 직업이나 주택 신청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범죄 기록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판사는 거래를 승인했지만 그런 다음 추가 사항을 추가했다. 내 보호 명령을 확대하여 서연이가 내 의료 결정에 대해 영원히 권한이 없다는 것을 법적 언어로 명시했다. 명령은 내 건강과 의료가 나 혼자의 책임과 권리라고 말했고 가족 구성원이 간섭하려는 어떤 시도도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다. 재판이 끝난 지 2주 후 이가영은 최종 집중 회의를 위해 지은이의 집에 왔다. 그녀는 아동보호국이 적극적인 조사 단계를 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지은이의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번창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지만 다음 1년 동안 정기적인 확인을 할 것이고 내가 원한다면 치료 추천을 설정했다. 그녀는 모든 사례 문서와 내가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그녀의 직통 전화번호가 있는 폴더를 주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에서 지은이의 부모님은 기술적으로 비상배치 기간이 끝났지만 그들은 내가 나머지 학년 동안 심지어 졸업까지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주길 원했다고 말했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가 그들에게 두 번째 딸처럼 되었고 그들은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즉시 그렇다고 대답했다. 우리가 피로 관련되어 아내에서 범에서 포토 관련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3개월 동안 내 생물학적 가족이 10년 동안 보여준 것보다 더 진정한 가족 사랑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3개월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지나갔고 갑자기 나는 강 박사의 진료실에 앉아 그가 컴퓨터 화면에서 내 검사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내 폐 기능이 내가 매일 약을 복용함으로써 60%에서 거의 90%로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를 가리켰다. 향상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는 상경사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내가 수년간에 치료되지 않은 발작으로 인한 대부분의 손상을 되돌린 일관된 치료로 이를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내가 보관하도록 인쇄했다. 그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 10개월치 처방전을 썼고 집, 학교, 지은이의 차를 위한 구급 흡입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게다가 그는 내게 추가 스페이서를 주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청소 일정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보라 선생님은 그녀의 사무실에서 나를 불렀다. 그녀는 폴더 상자와 내가 중요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한 라벨 메이커를 책상에 펼쳐놓았다. 우리는 그녀가 내 안전 파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는 데 2시간을 보냈다. 의료 기록은 한 섹션에, 법률 문서는 다른 섹션에, 비상 연락처는 3번째 섹션에, 보험카드부터 치료 추천까지 모든 것에 대한 탭을 두었다. 그녀는 내 보호 명령을 3번 복사하여 내가 다른 장소에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내가 모든 것을 백업으로 플래시 드라이브에 스캔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대학 지원과 많은 생존자들이 경험과 개인 진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의료적 어려움 사례에 대한 장학금 기회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만성 건강 상태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좋은 지원 시스템이 있는 학교에 대한 팸플릿을 주었다. 최근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강한 의대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들을 표시했다. 민호는 그 주말에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지 물으며 문자를 보냈다. 서연이나 재판이나 어떤 무거운 것에 대한 언급 없이 우리 둘만. 우리는 부스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그의 축구 시즌과 내 과학 프로젝트와 같은 정상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파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다. 그것은 우리가 내 뒤뜰에서 요새를 짓던 아이들로서 가졌던 것과 같은 쉬운 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하고 진실했다. 그가 우리가 어디든 가기 전에 내가 흡입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그가 물어볼 만큼 신경 쓴다는 것에 감사했다. 내 전화는 화학 수업 중에 서연이로부터 온 문자로 진동했다. 그녀는 자신이 몇 가지 실수를 했고 아마도 일을 잘못 처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는 실제로 사과하거나 내가 거의 죽을 뻔한 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메시지를 응시했다. 내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 맴돌았다. 하지만 그런 다음 마지막 말을 하거나 그녀가 자신이 한 일을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내 평화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그것을 삭제했다.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내 안전 파일을 위한 개인 진술을 썼다. 모든 의료 결정은 내가 혼자 내리는 것임을 내 자신의 말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나는 이것을 지지하는 모든 법적 문서를 나열했다. 보호명령부터 아동보호국 발견사항, 형사사건 결과까지 내 의료 자율성을 아무도 다시 질문할 수 없는 곳에 적는 힘을 느꼈다. 진술은 3페이지가 되었고 나는 5개의 사본을 만들었다. 하나는 내 가방에, 하나는 내 사물함에, 하나는 안전파일에, 하나는 의사 사무실에, 그리고 하나는 보라 선생님과 함께 보관했다. 내 권리에 대한 증거 없이 결코 잊지 않도록 확실히 했다. 4분 동안 죽었던 후 3개월이 지난 내 삶을 보면 나는 내 가족을 멀리 유지하는 법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나를 신경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주택, 내 안전을 누구의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의사들과 친구들로부터의 적절한 의료 관리,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았고 아마도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서연이가 그녀의 기분에 따라 내가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집에 갇혀 있지 않았다. 지은이의 어머니는 토요일 아침 내 문을 두드리며 우리가 단지 나의 것이지 공유되거나 빌리거나 내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진 것이 아닌 의료용품을 쇼핑하러 간다고 말했다. 우리는 3개의 다른 상점으로 운전했다. 내가 숨을 쉬기 위해 다시는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보라색으로 된 완벽한 최대 호기, 유량계와 여분의 흡입기, 스페이서, 네비울라이저 마스크, 그리고 모든 것을 보관하는 잠금 상자가 있는
전체 키트를 찾았다. 그녀는 내 방의 모든 것이 라벨이 붙어 있고 정리된 의료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것을 도왔다. 심지어 내 액체 약을 위한 미니 냉장고를 사서 이 물건들은 내 것이고 나는 결코 그것들을 위해 구걸할 필요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내 상태와 비상 연락처가 새겨진 의료 경고 팔찌와 내 행동 계획이 적힌 지갑용 카드를 얻었다. 누구의 승인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내 몸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만. 내 의료용품을 가지고 있는 자유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락에 의존하지 않고 살아남는 데 필요한 것을 항상 가질 것이라고 마침내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내 천식은 초등학교 때 이후 처음으로 통제되었다. 나는 나를 진짜 딸처럼 대하는 지은이의 가족과 함께 안전했다. 그리고 나는 심지어 의료 방치를 극복하고 내 목소리를 찾는 것에 대한 에세이로 대학 지원을 시작했다. 문자 그대로 산소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통제로 누군가의 손이 목구멍 주변에 있지 않을 때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다면 전에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의료적 관심을 구하는 것이 내가 서연이를 질투하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되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나는 의료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진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픔이나 질병도 내가 의사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과 나의 전체 가능성을 완전히 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거의 나를 죽게 해야 했다는 것이 슬프다. 하지만 내가 여기 있다. 숨을 쉬고 있다. 내 폐가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비록 가족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선택한 가족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 내 쌍둥이가 내가 죽게 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친구는 내가 살도록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다. 이제 내가 잃어버린 날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들을 너무 늦게 그들을 되찾을 수 없는 그들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미래에 숨을 쉴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울 기회로 본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한 싸움에서 찾은 목소리로 내가 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